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제14주차 4월 3일에서 4월 9일 사이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소통과 통합이 불가능한 정치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내년 선거 공천에만 기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나 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30%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존하고 있는 수구보수적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외에 마땅한 자기 대권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를 껴안고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을 빼앗긴 이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이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전주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원내 진출하게 됐네요. 수구보수 진영은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야 정치는 지난 대선에서 대결한 윤석열과 이재명의 제2라운드의 모습입니다. 현재 정당과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선거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패한 지역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총선을 위한 산발적 공약조차 조세재정 개혁 없이는 국가 부채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장들의 행보를 보면서 과연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행정구역 변경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3 항쟁과 4.19 혁명에 대한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재벌, 반도체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감산과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 폭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변동에 대비해 석유 수입 다변화와 에너지 전략을 위한 산업과 소비구조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정책의 대미종속화를 강요하는 미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정권의 통제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융 공공성 붕괴로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세로 조세재정이 악화되고 복지 축소와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부산 엑스포가 가능한가 아니면 글로벌 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상품잔치로 끝날 것인가 하는 점을 두고 현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입원자재 인상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경우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해서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입니다. 금융거품에 기초한 투기적 부동산 정책으로는 현재의 집 없는 서민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택 공공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국가복지제도로서 연금제도를 강화하지 않고 개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연금 계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응급실 표류를 포함한 지향으로 치닫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료의 사회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의사 산학교를 설립하고 의사를 공무원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의원의 국공립화를 추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세울 때만이 이런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물 붕괴, 노소방 헬기, 도심 납치 살해 등
구조적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인류 보편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마약이 초등학생들까지 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은 가정과 사회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학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한국인 뉴스미디어 이용률 44%가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독거노인 빈곤층은 7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자본 독재 회기 노동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무한한 그런 탄압이 지속되어 왔고, 또 노조에 대한 회계 자료 조출을 거부하자 과태료를 매기고, 이에 또 이름에도 이것을 거부하니까 사업질 하라는 그런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노동운동 탄압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물가 경제 성장률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에 입각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청소노동자 김순자 대통령 후보가 최저임금 1만을 요구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2024년 이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고물가와 생활고를 반영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사업장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본 언론과 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권에 있는 국가이고, 지금도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이 법들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고, 이제는 법원에서 구속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양곡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간에 계속 대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부결된 상황입니다. 식량과 기후위기 등을 위한 농업, 농촌, 농민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쌀값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또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도가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멘트 파동이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후폭풍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생산 양이 줄어들고, 그것이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파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을 틀어막는 것이 물관리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관리는 기존의 다목적 댐이라든가 또 소형댐, 저수지, 보호 등 물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를 흐르는 주요한 이 4대강을 틀어막아서, 물길을 막아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물관리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4대강부는 해체하여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기존의 녹조를 비롯한 환경 파괴를 다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상당수는
환경과 식량 기지인 농지를 잠식시키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65년 대비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시 근교에 절대 농지를 재벌 대기업에게 산업단지로 이렇게 혈값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것은 마치 반도체를 비롯한 또 전기차 등 현재의 재벌 대기업들의 생산을 고조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벌 대기업들에게 토지를 저가에 양리하고 또 이들이 부동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IAEA 원자력 안전 기구를 통해서도, 아니면 5월달에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일본은 이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암묵적 동의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방사능이 없었다면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그 오염수를 물탱크에 저장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테고, 그때부터 방류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하지 못했던 뿐입니다. 만약에 방사능이 없다고 한다면, 위하지 않다고 한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 부르지 않고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환경 파악이 없는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확대돼야 합니다. 농지와 산지를 대규모로 훼손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태양광, 이 대안적 대체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개발됨으로써 석탄과 화석연료를 기초로 하는 이런 전기 생산을 줄이고, 또 원전은 지금보다 즉각 폐쇄하는 그런 조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반대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천 기술하에 하청 기지로서 원전이 수출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미국의 핵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한 문제가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 배경을 갖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치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이렇게 대치되는 신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 분단을 통해서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치되는 그런 분단 구조를 가져오듯이 러시아 역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의 분단 구조 하에서 신냉전적 대치 질서가 형성되는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4주차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